하늘을 가릴 듯한 고깃대. 오랫동안 인간의 손길을 거부해온 바다, 팔라우. 이곳엔 원시 자연의 건강함이 있다. 날마다 새로운 생명이 뿜어져 나오고 먹고 먹히는 생존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수백만 년 동안 생명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온 곳. 사람들은 이곳을 신들의 바다 정원이라 부른다. 필리핀에서 남동쪽으로 16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팔라우. 인구 2만 명이 사는 팔라우는 343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해양연구보호기구가 꼽은 세계 최고의 바다로 선정된 팔라우. 이 아름다운 바다를 보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많은 다이버들이 찾는다. 연평균 30도의 수온을 유지하는 따뜻한 바다는 33가지의 물빛을 만들어낸다. 제작진은 수면 가까이에서 돌고래들을 만났다.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는 돌고래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물살 타기를 즐긴다. 돌고래가 자맥질한 바다. 그 속엔 어떤 세계가 펼쳐져 있을까? 수심 20m. 처음 만난 건 푸른빛의 황등어 떼다. 팔라우에는 모두 1,500종의 물고기가 산다. 둥근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고깃대, 잭피쉬다. 이들은 깊은 수심에서 머물다가 먹이 활동을 위해 얕은 곳으로 올라온다. 크기가 약 50cm 정도인 잭피쉬는 안전을 위해 무리지어 다닌다. 반면 몸이 길쭉한 바라쿠다는 사냥을 목적으로 대오를 이룬다. 뾰족한 이빨을 가진 바라쿠다는 성격이 포악하기로 유명하다. 다이버들이 많이 찾는 블루코너 지역. 세계 제1의 다이빙 포인트로 알려져 있다. 이곳 수심은 20m지만 푸른빛이 도는 협곡지대는 수심 600m의 낭떠러지다. 깊은 협곡 사이로 바닷물이 밀려 올라오면 물고기들이 몰려든다. 바닷물과 함께 밀려 올라온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서다. 잠시 이곳에 긴장감이 감돈다. 상어가 나타났다.
블루코너 지역에 나타나는 상어는 리프 상어, 화이트팁 상어, 블랙팁 상어 세 종류다. 상어가 청어떼 무리를 가르며 사냥에 나선다. 포식자에 대항한 청어의 생존 전략은 뭉치는 것. 둥글게 원을 만들어 상어의 눈을 교란시킨다. 상어의 사냥은 너댓 시간이나 계속됐다. 오랜 추격 끝에 공격이 시작됐다. 허술한 틈을 노려 사냥에 나서는 또 다른 녀석이 있다. 술전갱이다. 상어가 청어 무리를 가르자 술전갱이가 먼저 공격에 나선다. 술전갱이가 낚아챈 것은 무리에서 떨어진 청어다. 팔라우의 터줏대감 나폴레옹 피쉬다. 머리에 난 혹이 나폴레옹 모자와 닮았다. 나폴레옹 피쉬의 등장에 곰치가 놀랐다. 큰 덩치에 지레 겁먹고 도망간다. 몸 길이 2m, 무려 200kg. 그러나 나폴레옹 피쉬는 의외로 순하다. 호기심도 많아서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간다. 그러나 이 습성을 이용한 마구잡이 포획으로 개체 수가 급감해 현재는 세계적인 보호 어종이다. 상어와 활동 지역이 같은 나폴레옹 피쉬. 상어가 노리는 건 산호초 아래 숨은 고기. 먼저 먹잇감을 낚아채기 위한 경쟁이 벌어진다. 나폴레옹 피쉬가 한 수 위다. 우아하게 물살을 헤치는 매가오리. 팔라우 주민들에게 매가오리는 만지거나 죽여선 안 되는 신성한 동물이다. 매가오리는 팔라우 바다를 지키는 수호신이기 때문이다. 색색의 산호숲은 작은 물고기들의 안식처. 이곳에 사는 열대어들은 난류를 따라 한 곳까지 오기도 한다. 산호에 숨어 사는 망독. 보호색으로 교묘히 위장했다. 산호숲엔 물고기만 사는 건 아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의 화려한 촉수다발을 지닌 크리스마스 트리 웜.
녀석들은 산호 사이를 뚫고 들어가 뿌리 내리고 산다. 산호초 지대를 지나면 바닥에 깊게 구멍이 뚫린 곳이 있다. 일명 블루홀. 팔라우에는 이런 수직 동굴이 4곳 정도 된다. 깊이 40m. 푸른 동굴은 아찔한 공포감을 자아낸다. 좁은 입구와 달리 들어갈수록 공간은 넓어진다.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이곳은 간혹 물고기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찾을 뿐 한산하다. 전기 가리비는 어두운 동굴에 털을 잡았다. 몸에서 전기를 만들어 빛을 내고 사냥한다. 동굴 안쪽으로 다시 깊이 40m를 들어가면 일명 죽음의 사원이라 불리는 곳이 있다. 이곳에선 다이버들이 나오는 길을 못 찾고 죽은 사고가 있었다. 이후 동굴 내부엔 줄을 연결해 입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해놓았다. 죽음의 사원. 그 끝에서 실제 한 죽음과 마주하게 된다. 가지런히 놓인 거북이의 뼈. 거북이는 스스로 빛이 없고 고요한 이곳을 택해 마지막 안식처로 삼았는지도 모른다. 어둠이 내리면 팔라우 바다는 모습을 바꾼다. 플라멩고 댄서처럼 춤을 추는 납작벌레. 몸에 난 털을 이용해 이동한다. 지느러미가 활처럼 넓게 펴진 제비활치. 빛이 없는 밤 야광빛을 띄었다. 제비활치를 놀라게 한 건 바다나리. 녀석은 수십만 년 전에 나타난 모습 그대로다. 왼손발 집게가 먹이를 찾고 있다. 자신이 들어간 고둥 껍데기 위에 말미잘을 붙여 위장했다. 야행성인 곰치도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한다. 산호초의 코브라로 불리는 곰치. 대담하고 성질이 포악한 곰치는 산호 속에서 잠자는 물고기를 노린다. 이번 사냥엔 실패했다. 팔라우 대부분의 섬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온통 울창한 나무로 뒤덮인 이곳 록 아일랜드도 그중 하나. 지상의 에덴으로 불리는 섬이다. 이 섬에는 악어를 비롯해 대형 종의 파충류도 만날 수 있다. 제작진은 섬 정상에 있다는 작은 소금 호수를 찾았다. 호수까지 가려면 가파른 언덕을 넘어야 한다. 일명 해파리 호수.
이 호수는 황금빛 물결로 넘실댄다. 수백만 마리의 황금 해파리 때문이다. 이들은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은 햇빛을 따라 몰려다닌다. 황금 해파리의 몸 안쪽엔 갈색 조류가 붙어 사는데 바로 주산텔라란 조류다. 주산텔라는 광합성을 통해 영양분을 만들어 해파리의 몸속으로 내보낸다. 햇빛으로 살아가는 해파리는 태양빛을 따라 하루에 약 1km씩 이동한다. 해파리 호수 가장자리에는 맹그로브 나무가 자란다. 바닷물에서도 잘 자라는 맹그로브 나무는 뿌리를 통해 호흡하면서 호수의 물을 정화시킨다. 맹그로브가 있는 곳에서 살아가는 카디널 피쉬와 망독. 해파리 호수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물고기들이다. 가장자리로 밀려난 해파리는 이들의 훌륭한 먹이가 된다. 말미잘은 촉수로 황금 해파리를 사냥한다. 황금 해파리는 햇빛 외에 다른 먹이가 필요 없어 촉수도 사라지고 몸에 독이 없다. 이를 아는 망독은 황금 해파리들을 마음껏 뜯어먹는다. 해파리가 만들어낸 황금 물결. 이 호수를 품은 팔라우 섬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팔라우 섬은 약 5천만 년 전 화산 폭발로 처음 생겨났다. 그 후 산호초가 섬 주변에 자라기 시작했고 섬은 여러 번 침강과 융기를 반복한다. 바다로 가라앉은 화산암 지반 위에 다시 산호가 뒤덮이면서 산호섬 팔라우가 생겨난 것이다. 팔라우는 바람과 파도가 조각해 만든 자연의 작품이다. 이러한 팔라우의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 있다. 과거에는 육지였지만 지금은 바다로 변한 지역 중 하나. 바로 샹들리에 동굴이다. 이 석회 동굴은 본래 육상에서 만들어졌는데 섬이 가라앉으면서 바닷속으로 잠겼다. 동굴 안엔 물이 떨어지면서 만들어진 고대 종유석이 그대로 남아있다. 종유석 가운데 큰 것은 길이 5m가 넘는다. 그러나 천년에 약 1cm씩 자라는 종유석은 바다에 잠기면서 성장을 멈춘 상태다. 따뜻한 물과 햇빛이 닿는 곳에 자라는 산호는 바다의 오아시스다. 팔라우 바다는 700여 종류의 특이한 산호들로 바다 정원을 이룬다. 바다뱀이 산호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먹잇감을 노린다. 녀석은 코브라의 독의 10배에 달하는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다. 바다뱀에게 물리면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 힘없고 약한 고기들은 천적을 피해 산호숲에 몸을 숨기고 산다. 카디널 피쉬는 사슴뿔 산호를 은신처로 삼았다. 변신에 능한 카디널 피쉬는
몸 색깔을 산호색으로 완전히 바꿨다. 산호지대의 털을 잡은 또 다른 주인은 바로 대왕조개. 너비 1m에 달하는 대왕조개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조개다. 늘 입을 반쯤 벌리고 있다가 무언가가 건드리면 반사적으로 입을 다문다. 다에보가 손을 넣었다가 희생된 경우도 있어 한때 식인조개라 불렸다. 산호를 아예 먹이로 삼는 놈들도 있다. 강한 이빨을 가진 비늘돔은 산호 덩어리를 깨서 먹는다. 버팔로 피쉬의 주식도 산호다. 이들은 때로 뭉쳐다니며 산호숲에 먼지를 일으키는데 그 모습이 육지의 버팔로 떼와 비슷하다 해서 이름 붙여졌다. 버팔로 피쉬는 산호 속의 유기물은 흡수하고 나머지 산호가루는 배설한다. 한 마리가 1년에 배설하는 산호가루의 양이 무려 1톤에 달한다. 소화력이 왕성한 것은 해삼도 마찬가지. 모래 속에 든 작은 생물을 걸러먹고 나머지는 모두 배설한다. 이들의 배설 활동은 바닷속 모래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래는 많은 생명들에게 터전이 되고 은신처를 제공한다. 모래바닥에 납작 붙은 녀석은 넙치. 넙치는 감쪽 같은 보호색으로 천적의 눈을 속인다. 수중의 저어새로 불리는 점촉수. 녀석은 입 주위에 난 2개의 촉수로 모래 속을 뒤져 치어나 새우를 잡아먹는다. 점촉수 곁에는 그림자처럼 고기들이 따라붙는다. 모래 속에서 찾아낸 먹이를 가로채려는 의도다. 모래바닥에 굴을 파 생활하는 고비는 혼자서 살아가지 못한다. 번식기에도 함께 사는 룸메이트가 있다. 바로 장님새우다. 장님새우는 굴을 파서 고비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대신 고비는 장님새우의 눈이 되어준다. 시력이 전혀 없는 장님새우는 고비가 주는 신호에 따라 굴 밖을 드나든다. 꼬리를 옆으로 치는 것은 들어가라는 신호. 위아래로 흔드는 것은 나오라는 신호다. 이렇듯 장님새우와 고비는 서로의 도움을 받으며 공생한다. 팔라우 바다 생물들이 만들어낸 고운 산호가루는 색다른 풍경을 연출한다. 밀키웨이, 일명 우윳빛길이라 불리는 바다.
이곳에선 오랜 세월 침전된 산호가루를 손으로 만져볼 수 있다. 바다 밑바닥에서 퍼올린 산호가루는 고운 진흙처럼 부드럽고 감촉이 뛰어나다. 밀키웨이를 찾은 관광객들은 호기심에 산호가루를 온몸에 발라보기도 한다. (6월) 팔라우 바다의 본격적인 산란철이 시작됐다. 무리지어 다니던 잭피쉬들이 짝짓기에 들어간다. 짝을 만난 녀석들은 암수가 붙어 다닌다. 검은색을 띠는 것이 수컷이다. 그런데 상어가 이들을 노린다. 하지만 잭피쉬들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산란철이 되면 잭피쉬들은 민감해진다. 상어에게 먼저 공격을 퍼붓고 자신들의 구역에서 몰아내는 과감성을 보인다. 나비 고기들도 사랑을 나누고 있다. 해삼은 체외 수정을 한다. 수컷이 정자를 배출하고 있는 것은 주변에 암컷이 있다는 증거다. 해삼의 정자는 운동성이 있어 난자를 향해 이동해 수정이 이루어진다. 놀래기도 산란철을 맞았다. 이들의 산란법은 독특하다. 놀래기 암컷이 위로 솟구쳐 산란하면 수컷들이 때로 달려들어 방정한다. 수컷들은 알을 수정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대부분의 알은 쥐치들의 먹이가 되고 만다. 비늘돔 무리도 협곡지대로 모이기 시작했다. 비늘돔도 놀래기와 같은 방법으로 산란한다. 암컷이 위로 올라가 산란을 하자 수컷들이 방정해 수정시킨다. 원래 단독 생활을 하는 비늘돔은 산란철에만 떼를 지어 다닌다. 종족 번식을 위한 그들만의 전략이다. 비늘돔의 알 역시 다른 고기들의 쉬운 먹잇감이 된다. 블랙스네퍼가 비늘돔의 알을 삼킨다. 산란철은 바다의 가장 풍요로운 시기이기도 하다. 해포리 고기도 이동을 시작했다. 바닥에 산란터를 마련하느라 부산하다. 이들은 산호나 돌이 깔린 딱딱한 바닥에 알을 낳는다. 타이타닉 쥐치도 신방을 꾸미고 있다. 입으로 돌을 드러내고 이빨로 산호를 깎아낸다. 이들은 바닥에 오목하게 홈을 파서 그 속에 알을 낳아 키운다. 산란철이 되면 타이타닉 쥐치도 상당히 예민해진다. 다이버가 다가가자 자기 구역에서 나가라는 듯 공격을 퍼붓는다.
마침내 해포리 고기들의 산란이 시작됐다. 산호초에 둘러싸여 물살이 잔잔한 곳이 이들의 공동 산란터다. 암컷이 바닥에 빨간색의 알을 촘촘히 붙이면 수컷이 정자를 뿌려 수정시킨다. 알이 부화할 때까지 지키는 것은 수컷의 몫이다. 그러나 알을 노리는 포식자가 있다. 나비고기는 무차별적으로 해포리 고기의 알을 쪼아 먹는다. 수컷이 필사적으로 막아보지만 역부족이다. 공동 산란터 가장자리에 털을 잡은 해포리 고기의 알은 나비고기의 공격으로 초토화됐다. 산호초 지대가 만들어주는 잔잔한 바다는 최고의 번식지다. 해마다 이맘때면 이곳 팔라우를 찾는 녀석이 있다. 그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제작진은 바다의 길목을 지켰다. 모습을 드러낸 바다 거북. 육지와 바다를 오가며 생활하는 바다 거북은 바다에서 짝짓기를 한다. 녀석들은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암수 모두 여러 마리와 교미한다. 한 쌍이 교미를 시작하자 이내 방해꾼이 등장한다. 다른 수컷이 기회를 노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암컷을 차지한 수컷은 끝까지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 바다거북은 암컷이 더 크기 때문에 수컷은 자신의 다리로 암컷을 꽉 붙잡고 암컷에게 몸을 맡긴다. 짝짓기로 힘을 소진한 바다거북은 산호 사이를 누비며 먹이 활동을 한다. 그런데 바다거북을 따라다니는 녀석들이 있다. 제비활치는 그림자처럼 바다거북의 옆을 지킨다. 등 위에선 빨판 상어가 몸에 붙은 기생충을 먹고 제비활치는 바다거북이 일으키는 물살로 손쉽게 헤엄친다. 이렇게 그림자처럼 큰 고기 옆에 붙어 다니는 물고기들이 있다. 주둥이가 트럼펫처럼 생긴 트럼펫피쉬가 이번엔 엔젤피쉬를 따라다닌다. 변장에 능한 트럼펫피쉬는 색까지 바꾸며 천적으로부터 보호받고 먹잇감을 옆에서 가로채 먹기도 한다. 이러한 공생의 대표 주자는 말미잘과 흰동가리. 흰동가리는 말미잘이 무성한 곳에 알을 낳아 키운다. 그런데 말미잘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은 흰동가리뿐만 아니다. 게와 곱사 등 새우도 말미잘을 은신처로 삼는다. 그러나 이 고요한 바다도 한때 큰 시련을 겪었다.
푸른 산호초 속에 낯선 풍경이 있다. 바로 난파선이다. 태평양 전쟁 당시 팔라우에선 격전이 치러졌고 한때 일본에게 점령당하기도 했다. 당시 침몰한 군함이 7척이나 발견됐다. 방독면과 포탄 등 전쟁의 상흔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추락한 비행기는 당시 바다 위에서도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60여 년이 지나면서 전쟁의 흔적들도 바다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비행기 안을 은신처로 삼은 달콤한 입술. 이름에 걸맞게 과연 입술이 두툼하다. 산호들로 무성한 협곡지대에 고깃대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 이 지역에 서식하는 청소 놀래기에게 몸을 청소받기 위해서다. 거끌복이 청소받고 있다. 청소 놀래기는 몸 구석구석을 돌며 기생충을 말끔히 제거해준다. 달콤한 입술도 큰 입을 벌려 이빨 사이 이물질과 세균을 닦아낸다. 간혹 빨판상어가 청소부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 청소 놀래기의 행동 반경은 3-4m. 좁은 구역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청소받으러 직접 찾아와야 한다. 청소 놀래기가 사는 이곳은 물고기들의 공동 목욕탕인 셈이다. 유니콘 피쉬는 청소 놀래기에게 자신이 위협적인 존재가 아님을 알리려고 몸 색깔을 바꾸기도 한다. 그런데 청소 놀래기를 흉내내는 녀석이 있다. 베도라치는 곰치에게 청소하는 척 접근해서 살점을 뜯어먹는다. 베도라치의 위장술에 당한 곰치는 주랭랑을 친다. 회초리 산호의 몸이 세차게 흔들린다. 바닷물이 거세게 밀려들고 있다. 밀물때가 되면 이곳에 청소받기 위해 찾는 팔라우의 진객이 있다. (3일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녀석을 만날 수 있었다. 가오리의 제왕 만타 가오리다. 헤엄치는 모습이 위풍당당하다. 옆 지느러미를 쫙 펼친 길이가 무려 7m, 무게는 2톤에 달한다. 커다란 입에 거대한 덩치와는 달리 만타 가오리는 온순하다. 얼굴에 붙은 한 쌍의 돌출구는 치어나 작은 새우들을 끌어모아 입에 넣는 데 사용한다. 바닷물을 빨아들인 만타 가오리는 먹이만 먹고 나머지는 아가미로 걸러낸다.
잠깐 동안의 만남. 만타 가오리는 자신이 왔던 깊은 바다로 유유히 사라졌다. 태양빛이 만들어낸 바다는 바람과 파도의 정교한 조각을 거쳤다. 태고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팔라우. 신들의 바다 정원 팔라우에선 무생명이 있는 그대로 건강하다.